맥케이의 말은 이렇다. 맥케이, 제가 골프를 치고 있는데 골프장에서 응급 상황이 생겼다면은 골프 칼들을 몰고 왔다. 자, 나를 골프장 군의 매점으로 보내줬고 전화를 했는데 회복실에서 미런도의 골반이 털고되었으니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들었지요. 수술실에 도착하자 서둘러서 씻고 초록색 수술복으로 갈아입으라고 했습니다. 맥커이는 수술실에 도착한 다음에 외과 의사에게 인공 골반 관절을 제거하고 다른 것으로 넣으라는 말을 들었어. 맥커이는 6시간 만에서 재수술하고 대퇴골 파편들을 서로 이었다고 한다. 현대의학의 마수에서 벗어나면 사이비의 종교 집단에 포섭되었던 사람이 하는 것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버리고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의사에 대한 이미지, 친절하고 유능하며 신뢰감 있고 상냥하다는 이미지를 버리고 있는 그들의 의사를 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의대에서는 환자를 돌보도록 가르치는 것보다도 훌륭한 배우가 되도록 훈련시키는 일을 잘 해내므로 의사들도 영화 배우처럼 훌륭하게 연기해낼 줄은 모르지만 의사를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하면 그가 현실의 로봇 영, 사실적이고 견실한 의사 영화로 감독자, 제작자는 아니라는 사실을 곧 알 수 있을 것이다. 당신이 의사요? 갑자기 내린 진단이나 처절한 치료업에 자신이 없는 의사일수록 여러분이 그의 말에 의문을 제기하면 학교 졸업증 같은 건의에서 그런 경향이 있다. 만족스럽게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회피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반박이 당신이 의사요? 이런 방법을 자주 사용하지 않는다. 아니, 자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사실 대부분의 환자들은 의사의 태도, 감히 의사가 감히 의사가 하는 일에 어떻게 댓글을 달겠소? 밀타운과 이커넬 복용자 중에서 17명과 리버리온 복용자 9명이 심각한 기형아를 출산했다. 이 두 그룹을 합하면 100명당에 12명꼴이나 된다. 다른 약을 복용한 산모가 낳은 아이의 경우에 기형아 출산 비율이 100명당 4.6명, 아무 약도 복용하지 않은 산모가 낳은 아이의 경우는 2.6명이었다. 제약회사들은 이 연구 결과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지만 미국 식품의약국의 의약부 부국장인 칼 레벤설 박사는 이렇게 말했다. 임신기간에 투여하는 약물의 경우에 특히 엄밀하게 증명된 것이 아니라면 처방 시에 반드시 경고를 해야 합니다. 어떤 종류의 약이든 의학적으로 뚜렷한 효과를 기대할 때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약품의 태반이 엄밀한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의사들은 약을 처방할 때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임신 중의 투약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아마 산모의 건강에 필수적이거나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정도라면 투약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대의학은 약의 처방을 이런 경우에 한정되지 않는다. 체계적인 약학 관련 지식이라고는 제약에서 영업사원이 전해진 객관적이라고 하기 어려운 지식 정도에 불과한 대부분의 의사들이 임신한 여성들에게 너무나도 끊김없이 약을 처방한다. 나는 최근 어느 독자에게 지속적인 기침과 감기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임신 기간에 복용한 6가지 약이 태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하는 내용의 편지를 받은 적이 있다. 그 약 중의 한 가지 약을 처방 정보를 보면은 약물 성분이 모체에서 태아에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임산부는 사용할 때 극히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또한 다른 약 한 가지도 임신 중에서 투약의 안전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 시 주의하라고 의사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이 약 중에서 어느 한 가지라도 생명이 위험한 상황에서 사용되었다면 그 처방은 정당화될 수 있었을 것이다. 약물은 태아 발달의 어느 단계에서든 해를 끼칠 수 있지만 신체적인 기형이나 정신적인 손상의 위험은 임신 기간 중에서 약 3개월이 가장 심각하다. 여성의 조치는 그녀를 걸어다니는 약국으로 만들어 놓았다. 나는 매년 이와 비슷한 편지를 수백 통씩 받지만 아직 받을 때마다 충격을 받는다. 더군다나 의사가
임신한 여성에게 신경안정제나 기타 위험한 약을 처방했다는 내용을 편지를 받았을 때에는 충격은 분노로 바뀐다. 그 약물들은 산모에게만 손상을 입히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기형을 유발할 위험이 있다. 신경안정제 사용과 출생 시 결함의 연관성에 대한 강력한 증거가 있는데도 이런 일은 놀라울 정도로 무감각하게 행해지고 있다. 1976년 미국 식품의약국은 임신한 여성에게 메이저 신경안정제 4가지를 처방하지 말 것을 의사들에게 권고하라는 명령을 제약회사에 내렸다. 임신 초기에 이 약물을 복용하면 기형아를 출산할 우려가 있다는 언급과 함께였다. 제약회사들이 이 조처를 환영하지 않은 것은 확실했다. 발륨과 리브리움, 밀타운 그리고 이커닐의 연간 매출은 10억 달러에 이르며 세계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약이기 때문이다. 그보다도 수년에 앞서서 1959년에서 60년 사이에 카이저 퍼머넌트 의료 프로그램 기관에서는 불안, 긴장 그리고 약한 우울증이 있다고 의학적으로 진단을 받은 여성 1000명의 출산에 대해서 연구하여 보고했다. 이 여성들 중에서 402명이 밀타운과 이커닐이라는 상품명으로 신경안정제에 분노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경고를 하자면, 만약에 주치의가 창의적인 진단의 대가라는 생각이 들거든 제발 절대로 두통이 있다든가 하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야 한다. 다른 걱정이 되는 증상이 있지 않은 한 미국인 10명 중에 7명은 한 달에 한 번 이상 두통 때문에 진통제를 먹는다는 사실을 상기하기 바란다. 두통을 여러분의 비밀로 지키지 않는다면 다른 심각한 질병의 가능성이 있는 증거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는 결과가 될지도 모른다. 여러분이 당하게 될 수많은 값비싼 검사들을 통해 의사연구소 그리고 심지어는 병원까지도 몇 주 동안에 몇 달 동안의 일거리가 생기게 될 것이다. 1958년 저에게 저혈당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제 직업이 매우 힘든 일이었고 수면을 취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주치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리브리움 정제 10mg을 복용하도록 처방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았죠. 그렇지만 조금 지나자 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약을 처방받았지만 도저히 먹을 수 없었습니다. 다른 약을 먹었을 때는 다음날 온종일 기진맥진한 상태가 되었거든요. 따라서 저는 결국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나머지 밤 시간 동안에 깨어있는 생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의사가 죽은 다음에는 다른 의사를 찾았는데 수면이 어려움을 겪는다는 저희의 이야기를 듣더니 플라시딜을 권해주었습니다. 나는 그 여성이 한때는 정말로 나쁜 경우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면 믿기지 않는다는 말을 하곤 했는데 이제 그러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말로 나쁜 경우에 관한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좋은 경우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믿기지 않는다는 말을 사용한다고 말해주었다. 그리고 리브리올과 플라시딜의 장기 복용 후에 나타나는 금단 증상에 관해서는 많은 증거 자료가 있으며 정신적인 신체적인 의존성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약으로 명확하게 분류되어 있다는 것 말고는 이 여성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다. 여러분의 혈압이 약한 고혈압이라고 진단을 내릴 정도로 높지 않아도 의사는 실망할 필요가 없다. 혈압이 낮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에 의사는 저혈압이라고 진단하면 된다. 약 30년 전만 해도 저혈압은 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겨우 30년 세월 동안에 확실한 병명이 되었다. 혈압이 낮은 사람은 보통 수명이 길다는 것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 따위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의사가 저혈압이 병이라고 말한다면 병인 것이다. 아마도 의사는 비타민 B12로 주사할 것이다. 하지만 설사 저혈압이 병이라고 할지라도 그 주사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하이트 에즈메리 자선 그리고 다음과 같은 언급이 이어진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 약에 중독된다. 사람들이 가족 문제나 자기 동일성 등의 문제로 의사를 찾으면 과로로 피곤한 의사는 환자들을 상담센터로 보내는 대신에 제가 드리는 약을 드시면 기분이 한결 나아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편이 훨씬 간단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발륨과 리브리움을 생산하는 로시사에서는 이 약들의 중독성이 있다는 것을 부인했지만 제약회사에서 공급한 정보를 토대로 만들어진 의사용 탁상가에 대해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발륨을 과용한 사람은 갑자기 복용을 중단할 경우에
금단 증상을 겪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도대체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현대의학은 그간 과다 공급되어 온 의사들의 일거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경영개발 전략을 날조해내기에 여념이 없다. 의사들을 믿기지 않을 정도로 교묘하게 창의적인 진단을 이용해왔다. 그저 본래 있던 기준을 바뀌기만 하면 실제로는 있지도 않은 장애가 만들어졌다. 그들은 이런 전략을 동원하여서 정상적인 신체의 특성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미미한 질병의 심각한 것으로, 미심적인 테스트를 이치에 맞지도 않게 변형시킨 검사를 이 편지를 쓴 사람이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신경안정제가 1년 수십억 달러씩 팔리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의사들은 환자의 병을 진료하는 데 상식이나 스스로의 판단, 심지어 직관까지 사용하도록 훈련받거나 스스로 배웠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러한 매우 귀중한 기술을 사용하여 임상 진단을 내릴 수 있었다. 오늘날 컴퓨터를 사용한 연구실 테스트의 종합 검사를 통해 도달하는, 가끔은 미심쩍기치조차 한 결론보다 더 정확한 진단이다. 저한테 오셔서 다행입니다. 여성들은 너무나도 위험하고 불필요한 의학적인 외과적인 처치의 희생자들이다. 내가 말하려는 속뜻을 오해하지 말기 바란다. 의학적인 부당 행위는 대부분의 의사들이 어리석거나 고의적으로 탐욕스럽게 굴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부당 행위는 의사들이 의대에서 여러분의 건강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의사가 여러분에게 병원에 와서 다행이라는 말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스스로 반문해 봐야 한다. 여러분에게 다행인가? 아니면 의사에게 다행인가? 죽음에 직면한 사람들은 아직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명석함으로 인생을 보는 일이 종종 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한때 의학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야 되는 귀중한 부분을 잃어버렸다. 그것은 바로 휴머니즘이다. 기계와 효율성, 그리고 정밀성이 환자 개개인에게 따뜻한 마음과 연민, 동정심, 관심 등을 대체해버렸다. 기계가 이러한 변화들은 나는 현대의학을 믿지 않는다 해서 내가 주장한 내용들이기에 라디오나 텔레비전 기자들은 그 공을 내게 돌리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사실 유혹적인 일이다. 받을 자격이 없는 찬사로 내가 받았던 모든 비난을 벌충할 수 있다면 좋을 것이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 전에 나는 우선 그 단체들이 공표한 새 정책들이 일선 의사들에게 영향을 끼쳤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 사실 현대의학이 위험하거나 불필요한 처치를 포기하는 경우는 더 위험하고 불필요한 처치법이 개발되었을 때뿐이라고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새 정책이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회의적이다. 신경안정제 광고에 등장하는 울적해 보이는 모델 옆에 곁들인 설명을 보면은 역시 이런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제약회사들은 의사들이 심지어 아이들에게 신경안정제를 처방하도록 조정하고 있다. 제약회사, 아이자, 영업사원들의 동맹군은 의사들에게 가능하면 많은 약을 처방하도록 하는 일에 엄청난 이해관계가 달려있는 역사들이다. 영업사원의 활동은 고용주의 음흉한 마케팅 기술을 잘 따르고 있는지 철저히 감시받고 있다. 믿기지 않겠지만 감시자는 제약회사의 윗사람이 아니다. 감시자는 바로 그들의 고객, 즉 의사들이다. 많은 의사들이 자신을 방문하는 영업사원의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은밀히 작성하는 이른바 보고의사라는 작업에 참여하고 있다. 제약회사에서는 그에 대한 보상으로 보고서 한 장당 $10씩 그 의사의 이름으로 모교에 기부한다. 의대 성이었을 때나 병아리 의사였을 때나 나는 선진하게도 제약회사를 대표해서 돌아다니는 영업사원들이 나를 도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일한다고 믿었다. 성공할 때 그렇게 생각을 했었다 하는 거죠. 순진할 필요가 없는데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세뇌를 받지 않을 때에도 의사들은 의학학설지의 광고라는 수단을 통해서 비싼 판매 작전에 포위된다. 1978년 제약회사의 대표는 신경안정제,
불안 장애만을 다루는 신경안정제는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약은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는 특히 스스로 중독되었다는 사실을 조금은 이 약물에 중독된 사람들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된 시청자는 여성인 것 같습니다. 매년 처방되는 신경안정제의 양은 50억 개에 이릅니다. 고현 박사의 말처럼 신경안정제는 단순 우울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약물은 애초에 심각한 정신장애가 있는 환자들에게 사용되던 뇌수술과 전기경련 충격요법을 대체하거나 줄이기 위해서 정신병원에서 사용하도록 개발된 약이다. 정신병원의 울타리 안에 갇힌 폭력적인 환자와 다소 불안 증상을 보이긴 해도 교회에서 살면서 햇살 가득한 주방에서 일하는 주부 사이에는 너무 엄청난 격차가 있다 하지만 의사들은 그 사이에 논리적인 비약을 만들어냈고 그 사실이야말로 내 논리의 가장 중요한 현대학은 모든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누구라도 희생양으로 삼을 수 있다는 주장과 정당성을 입증해 준다. 의사들은 제약회사 영업사원들의 공격적인 교육이 교수에게서 배우는 적당한 양의 정보를 압도하는 의대 시절부터 약품에 관해서 세뇌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의대 시절부터 세뇌를 받아온 의사들은 의대를 졸업하고 개인 병원을 또 개원한 후에도 비슷한 관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된다. 영업사원들은 의사들에게 정기적으로 전화를 하고 선물과 샘플을 보내주며 이렇게 서로 결탁된 하나의 카르텔을 형성했다는 거죠. 이렇게 의사 시절에 세뇌받아온 의사들은 의대를 졸업하고 개인 병원을 개원한 후에도 비슷한 관계를 당연히 받아들이게 되어지는데 제약회사가 제품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금액은 연간 13억 달러에 달한다. 선물, 서류 가방 문진을 위한 엄청난 선물 홍수를 받는다. 제약회사에서 또한 제약회사에서 이 나라 의사들에게 제공하는 알약은 30억 개, 즉 1인당 8,500개에 이른다. 반면에 제약회사가 연구비로 사용하는 금액은 직골이다 이 말인가요? 1979년 한 해 동안의 의사들은 신경안정제, 진정제 그리고 자극제에 대해서 1,600만 장의 처방전을 발행했다. 의학 전문가들 중에서 그 약물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배운 유일한 사람들은 정신과 의사들 뿐이지만 그들이 처방한 것은 전체의 경우에 10%에 불과했다. 연방보고서에서는 기부를 바꾸는 약의 60%, 항우울제의 71%, 암페타민의 80%가 여성들에게 처방되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같은 정신적인 증상을 보이는 남자들과 비교하면 여성에게 2배나 많은 양의 약물이 처방되고 있다. 같은 연구를 보이는 1976년 한 해 동안에 의사들은 수면제 처방전을 2,700만 장 발행했다. 그 수면제를 전부 합하면 10억 개나 되는 양이다. 그로 인해서 고통스럽게 병원 응급실로 실려와야 했던 환자는 2만 5천 명이나 되고 그 중에서 5천 명이 살아나지 못했다. 국립약물남용연구소의 로버트 디퐁 박사는 일단 그 숫자에 경악하고 불운하게 사망한 5천 명이 불면증을 치료하기에는 부적절할 수도 있는 약을 복용했다는 사실에 질겁을 했다. 우리는 약물 남용 문제라고 하면 남성 인구와 헤로인이라고 코카인, 마리화나 같은 불법 약물과 연관지어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약 200만 명이나 되는 여성들이 의사의 처방전이 필요한 합법적인 또 약물에 의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경악할 것이다. 의사들이 남성 환자에게 체육관이나 골프 코스에 나가서 문제를 풀어보리라고 충고하면서도 같은 증상을 가진 여성에게 발륨을 처방하는 것은 흔한 일입니다. 콜린스 의원이 발륨을 꼬집어서 말한 것은 아마도 발륨이 미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동시에 남용되는 약물이라는 명백한 이유일 때문일 것이다. 나의 친구 존 맥나이트는 현대의학의 주요 비즈니스에서는 남성 의사가 여성 환자에게 기분을 조절하는 약을 주는 부문에 있다고 말한다. 발륨 하나 덕분에 로시우 제약에서는 1년에
5억 달러나 매출을 올리고 1년에 약 5만 명이나 되는 환자가 병원 응급실을 찾는다. 다른 신경 안정제를 복용하거나 때로는 약물을 알코올과 같은 섭취했을 경우를 합하면은 신경 안정제는 1978년 한 해에만 응급실에서 사망한 사람 중에서 1,500명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 물론 약을 처방하는 의사가 게으르거나 부주의하거나 탐욕스럽거나 무지하지만 않다면 환자들이 약의 위험한 처방이라는 위험에 직면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 여성들은 의사에게 처방전을 받을 때마다 반드시 그 효용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야 한다. 약이라는 것은 2세기 전에 볼테르가 다음과 같이 기술을 때와 조금도 다른 점이 없다는 데 유념해야 한다. 질병에 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하고 인간에 대해서는 그보다도 더 아는 게 없으며 환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의사는 약을 쏟아붓는다. 오늘날에는 남용될 수 있는 약이 볼테르의 시대보다도 훨씬 많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이 경고는 지금의 현실에 더 어울린다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쇼크 등등 여성 환자들이 경험하는 의학적인 부당 행위에 대해서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배타적인 믿음, 즉 여성은 연약하고 히스테리를 잘 일으키며 자진 불안과 우울을 경험하는 존재라는 생각이 반영되어 있다. 수많은 의사들은 여성들을 대할 때면은 그녀들의 지적 능력이 아이들과 비슷한 수준인 것처럼 취급한다. 아니 차라리 아이들이 더 나은 대접을 받는다. 최소한 아이들은 병원에 가면은 공짜 사탕 1개 정도는 받을 수 있으니 말이다. 엄마들은 값비싸고 위험한 항우울제 따위를 처방받을 뿐이다.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사탕에 넘어갔는지 나도 모른다. 저만 믿으시면 됩니다. 의대문탁에서 병원 영안실의 시체 안치대에 이르기까지 의학계에는 남성 우울주의가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여성이 경험하는 부당 의료 행위의 근본에는 분명히 성차별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유아와 모성 사망률은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다. 미국 산부인과 학회에는 학회 의원들이 20세기의 유아와 모성 사망률을 낮추는 데 기여했다고 맹목적으로 주장한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최소한의 산부인과적인 처치만을 받은 상태에서 집에서 태어나던 시대에 이미 사망률이 상당히 떨어졌으며 미국 산부인과 학회가 조직된 1951년 이후에는 유아와 모성 사망률에 거의 변화가 없다는 사실은 언급하지 않는다. 또한 미국의 유아 사망률이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들의 거의 2배에 이르며 다른 14개국보다 높다는 사실도 공표하지 않는다.